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거나 시험을 망쳤는데 원래 그 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 적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를 방어기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방어기제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설치된 자동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나 감정에 직면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7가지 방어기제를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거부하는 부인, 고통스러운 기억을 숨기는 억압, 내 감정을 남에게 돌리는 투사, 진심과 반대로 행동하는 반동 형성, 그럴듯한 이유를 만드는 합리화, 약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치환, 그리고 고통을 창조로 바꾸는 승화까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어 기제들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을 이 방어 기제들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는 부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거부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장난치는 거겠지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부인에 해당합니다. 프로이트는 부인을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는 현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을 꼭 감으면 무서운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어린아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부인은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중독 문제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술을 끊고 싶을 때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정도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흡연자들이 바로 부인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억압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하 창고에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극도로 창피했던 순간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억압의 결과입니다. 프로이트는 억압을 모든 방어기제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방어기제들이 억압을 바탕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으로 밀려난 기억들은 꿈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사실은 억압된 감정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억압이 단기적으로는 보호 기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억압된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거나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들 나를 판단하고 있어 라고 느낄 때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투사는 마치 영화 프로젝터와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영상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프로이트는 투사를 편집증적 사고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SNS 시대에는 투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저 사람은 허영심이 강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허영심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투사는 자주 일어납니다. 팀장이 나를 견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내가 팀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투사의 문제점은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도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동 형성입니다. 이는 진짜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상사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질투가 나는 친구의 성공을 지나치게 축하해주는 것이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반동 형성을 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을 그 정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초자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서도 반동 형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 없는 척하거나 심지어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절당할 두려움이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반동 형성의 특징은 과도함에 있습니다. 진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고 지나치게 강조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너무 친절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긍정적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반동 형성도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동 형성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이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었는데 닿지 않자 저 포도는 어차피 씌어서 먹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합리화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떨어진 회사에 대해 원래 그 회사는 안 가고 싶었어. 워라밸이 안 좋다더라 라고 말하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건강하게 살려면 너무 마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합리화입니다. 프로이트는 합리화를 지적인 방어기제로 분류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이용해서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편향된 사고입니다. 합리화의 문제점은 자기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리화도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극도의 좌절감이나 절망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합리화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행동에서 합리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비싼 물건을 샀을 때 품질이 좋으니까 오래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 번째는 치환입니다. 이는 강한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약한 대상에게 분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동생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치환의 예입니다. 마치 감정의 리모컨이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치환을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때 안전한 대상으로 감정을 돌리는 것입니다. 치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사회적 불만을 약자에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환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형태의 치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펀치백을 때리거나 좌절감을 운동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스포츠도 치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욕구를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축구나 권투 같은 스포츠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도 치환의 일종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치환을 이해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출구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승화입니다. 이는 충동이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승화는 프로이트가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평가했습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활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나 슬픔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승화의 예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반 고흐의 그림 같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모두 작가의 고통을 승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쟁심이나 공격성을 스포츠로 승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승화의 특징은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호기심이나 지배욕을 학문적 탐구로 승화시키거나 기업가가 권력욕을 사업 성공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모두 승화의 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승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현실에서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들도 승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방어 기제를 살펴봤습니다. 부인, 억압, 투사, 반동 형성, 합리화, 치환, 승화까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어 기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어떤 방어 기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 패턴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투사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합리화를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건강한 방어 기제와 문제가 되는 방어 기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화처럼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고, 부인이나 투사처럼 현실을 왜곡시키는 방어 기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내가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없애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성숙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